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450개소, 유치원이 1000개학급 이상 늘어나고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10곳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0세부터 14세까지 유년층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 필수품이 되면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만 3세에서 9세 유아 등의 과의존 비율이 급증했는데 정부가 중독 예방 교육을 어린이집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초등 시기의 언어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중요한데요. 간단히 엄마, 아빠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언어적인 기억 훈련은 문장 따라 말하기, 숫자 외우기, 거꾸로 따라 말하기 등이 있습니다. 즐거운 놀이처럼 언어 교육에 접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450개소, 유치원이 1000개학급 이상 늘어나고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10곳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2019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600시간에서 올해 연 720시간으로 확대되고 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늘어납니다. (0세부터 14세까지) 유년층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을 의미하는 민간교육 소비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인 가운데 유년층의 민간교육 소비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정부 지원을 의미하는 공공교육 소비는 이전에 비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늘면서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 수가 17,000명을 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내가 둘째를 갖자요. 둘째는 남편하기 나름이죠. 육아휴직 내고 아이돌 보는 아빠들의 모습을 담은 한 대기업 광고입니다. 지난해 민간 부문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46.7% 늘어 1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50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최근 250만 원까지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 거죠. 하지만 대기업 편중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30%가 채 안 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한 명이 빠지면 그 회사는 안 굴러가요. 육아휴직을 써버리면 경력이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직을 할 때도 많은 마이너스 영향이 되겠죠.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수인계기간 2달 동안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월 상한액 200만 원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뽀로로부터 키티, 토마스 기차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포장된 어린이 비타민 캔디들입니다. 비타민이 함유된 데다 맛도 좋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비타민을 섭취하려 캔디를 먹다간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 캔디 20개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캔디 1회분을 먹으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뇨 1일 섭취 기준에 최대 28%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식으로 주스나 과자까지 섭취한다고 생각하면 1일 기준치를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류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소화 비만이나 소화 당뇨 그리고 충치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이런 비타민 캔디를 어린이에게 줄 때는 그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유산균이나 비타민 영양 성분의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7개, 거기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캔디 11개 제품은 당뇨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당뇨에 대한 의무 표시 규정이 없는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또 일반 캔디 7개 제품이 온라인몰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 필수품이 되면서 스마트폰을 중독 수준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만 3세에서 9세 유아동의 과의존 비율이 급증했는데요. 정부가 중독 예방 교육을 어린이집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길을 걷는 사람들, 스마트폰에 중독된 좀비라는 뜻의 스몬비로 통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눈 뜨면 먼저 보게 되고 눈 감을 때까지 잠자기 전까지 보게 돼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4-5시간. 엄청 더 많이 쓸 때도 있고. 스마트폰 과의존 연령대는 갈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표적 위험군이었던 청소년의 과의존 비율이 줄어든 대신 3에서 9세 어린이 비율이 19%, 5명 중 1명꼴로 급증한 겁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계획을 마련하면서 이들 연령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종전까지는 유치원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새롭게 어린이집이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보완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강사들을 늘리고 이를 통해 현재 유아동 중 47%만 대상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3년 후 10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고령층 역시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비중이 높은 만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과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합니다.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부하는 유치원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에 적합하도록 에듀파인 항목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에듀파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교육 지원과 콜센터 운영도 이루어집니다. 또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한 현장 자문단을 꾸려 사용자 편의를 반영하는 한편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3,000여 곳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여전히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급여체계, 건물 사용료 개정 등이 다를 뿐 아니라 회계를 담당할 인원이 부족해 행정제재를 받아도 도입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나의 통제 시스템 안에서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에서 어떤 자율권도 완전히 말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국공유에 맞는 시스템 자체를 사립에서 굳이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지원금도 아닌데. 이에 교육부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다른 단체와 접촉해 에듀파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전국 사립유치원 4,090곳에 회계 시스템이 전면 도입됩니다.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한 끝에 사망하게 한 부부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병원에 신고 의무가 없어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 1월 23일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아이를 방치 끝에 태어난 지 2달 만에 고열에 시달리다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아이의 시신을 포장지로 싸 상자에 담아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안에 보관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에선 태어난 지 넉 달 된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텔방에서 발견된 영아 사체는 숨진 지 6달이 지난 상황.
아이 엄마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태어난 적이 없던 숨진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모텔을 전전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은 아동 출생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은 어렵고 병원들은 출산 기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2017년 신생아 가운데 99.6%는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지부는 예방접종 기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가려내겠다고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예방접종 연령이 지났는지 여부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출산을 담당한 의사가 일주일 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독일에서는 의료기관도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상류층의 사교육 문제를 풍자한 한 드라마. 한국의 입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사교육에 대처하고자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72개 학원에서 14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7년 63개 학원에서 7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액학원 운영자와 유명 강사 등 14명으로부터 70억 원의 탈루 소득을 추징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 역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와 명절 연휴, 강남 4구와 양천구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불법 사교육을 다룬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고액 입시 컨설팅과 과외 교습 등의 탈법 소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놀이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해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유아 대상 외국어, 놀이 교습을 하며 교습비 초과 징수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인천 지하철에서 패딩 점퍼가 흉기에 찢겼다는 글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곧바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2건의 신고 사례들도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불안감에서 비롯된 오인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서울 거주 여성의 50.3%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9%가 범죄 피해자가 될까 두렵다고 응답했는데 남성 응답자 56.4%보다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사건은 각각 12.9%, 38.8% 감소한 반면 성범죄는 27.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93.5%는 여성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여성들은 그런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전반적인 사회적인 불안인 거고, 이거는 여성, 남성을 이렇게 두 집단으로 갈라서 이야기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서울은 주요 범죄 발생 건수와 경찰 수, CCTV 대수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범죄 부분에서 제주와 함께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평균 연령은 42.1세, 10년 전 37세와 비교하면 매년 평균 0.5살씩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두드러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8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50년에 평균 10%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4%로 2015년 기준 2.6%보다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출생아 숫자가 확 줄은 거예요. 1년에 100만 명씩 낳던 아이들이 지금 40만을 안 낳잖아요. 속도도 속도지만 지역별 격차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1.5%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반면
경북, 전북, 강원 등은 고령사회, 서울과 울산, 세종 등은 고령화 사회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산업 구조에 따른 청년층 유출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인구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져가요. 3차 산업일 때는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쪽이 유리하거든요. 인구의 편제만 심한 게 아니라 인구 구성의 편제도 매우 심하거든요. 고용노동부는 15세부터 64세인 생산 가능 인구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24만 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남성이 창문을 열고 껑충 뛰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간단히 베란다 난간을 넘어 침입하기도 합니다. 명절 연휴 때면 빈집털이가 평소보다 20%나 늘어나는 만큼 집을 비운다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하고 가로등이 밝아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경찰 순찰팀은 연휴 기간에도 범행 취약주택을 점검하러 골목 곳곳을 누빕니다. 집주인이 부재 중이라면 순찰 문고리를 걸어 집중 순찰 대상임을 알립니다. 경찰은 도움이 필요한 집을 찾아 집안 내 방범시설 점검도 해줍니다. 빈집 털이범이 주요 침입로로 삼는 창문, 특히 방범창이 없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꺼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외출할 때는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것이 불안하다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탄력 순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순찰 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탄력 순찰을 신청하신다든지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순찰 장소와 시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아드리고 있습니다. TV 등을 예약해 켜고 끄거나 방에 불을 켜두는 것도 빈집털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잘 쓰고 웬만하면 외출을 안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외출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꼭 볼 일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길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 수를 세어보니 100명 가운데 27명뿐, 10명 중 2~3명에 불과합니다. 혈관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뇌졸중,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고 계속 세포를 자극해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이 간접 흡연을 하는 셈입니다. 폐암이 생긴다 역시 그것도 생기고요. 그리고 COPD가 생긴다 역시 COPD가 위험 인자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증가시키는 것도 역시 입증이 돼 있고, 담배에서 나타나는 나쁜 현상이 다 나타나 있고. 최근에는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에 뇌와 심장처럼 생명과 직접 관련 있는 장기가 더 큰 악영향을 받는다는 해외 연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혈관벽에 이제 기름이 좀 더 쌓이게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심혈관계 질환 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염증을 견디고 체내 미세먼지를 자주 배출하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우주에 사는 지구에게 아주 친한 별님이 있었어요. 별님은 지구를 만나러 왔어요. 지구야,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난 지금 머리가 아파. 왜 잠을 못 잤니? 아니야.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굴뚝연기, 황사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별님은 지구가 아파서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날 별님과 지구는 다시 만났어요. 지구야,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겼니?
배가 너무 아파. 왜? 뭘 잘못 먹었니? 난 요즘 사람들이 버린 병조각, 깡통, 비닐, 음식 찌꺼기들을 많이 먹어서 늘 배가 아파. 정말 큰일이구나. 며칠 후 별님은 재미있는 동화책을 가지고 또 지구를 찾아왔어요. 지구야, 지구야. 오늘은 재미있는 동화책을 가져왔어. 같이 보자. 고맙다. 하지만 난 지금 눈이 아파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저런 사람들이 스프레이, 무스 등을 마구 써서 그렇구나. 별님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람들은 너처럼 착한 지구를 왜 아프게 하는 걸까? 별님은 지구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친구 지구가 아프대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오늘 밤에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디선가 별님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유 중인 엄마가 섭취한 영양소는 모유의 성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아이의 성장 발달과 함께 엄마의 체력을 위해 매 끼니마다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균형 있는 식사가 꼭 필요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